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에 일본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 갈등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해결책까지 굉장히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일본 국내 정치 한마디로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적어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일본 국민 정서, 그다음에 정치권의 정서,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핵심 부에 있는 정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세력이 일본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한마디로만 요약하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강한 세력으로 나머지 일본 정치권, 그다음에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여론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언론까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을 우리나라의 언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정부 그다음에 권력의 언론 장악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네. 매년 해마다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이제 기자들이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41위를 했습니다. 네.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41인데도 높은 편인가요? 예,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좀 낮습니다. 미국도 높지는 않아요. 48위입니다. 근데 일본이 67위를 차지했거든요. 67위요. 예, 그러니까는 언론 자유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고요. 근데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 자유 지수 안에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점수를 낮게 받는 것은 언론사가 일부 이제 특정 세력이 언론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많이 깎이고 있는 것이고, 언론사가, 마음대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부여되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점수가 높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목소리, 입김이 언론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작용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사태를 보도하는 일본의 언론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일본의 후지 TV라든가 이제 민영 TV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NHK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우리로서는 껄끄러운 그런 목소리들을 좀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네.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정말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될까요? 뜨악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현재 일본과 한국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점점 여론이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층이 높아진다. 네. 그런데 한국은 점점 한국의 여론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도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도가 지난 일요일 날 나왔었어요. 일본 내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가요? 그거는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수출 규제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화이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 이전에 처음에 일본이 도발을 시작한 것이 네. 수출 규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본 언론에서 수출 규제라는 말을 쓰니까 바로 일본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수출 규제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요? 수출 제어 그러니까 어떤 조정 수출 조정. 규제와 조정은 어감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언론이고요. 이런 것처럼 소수의 지배 세력이 일본의 언론까지 여론까지 그리고 일본의 정치권
을 점점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본 현재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본 언론이 얼마만큼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저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지배 세력이 그러니까 자민당, 자유민주당입니다. 네. 이 자유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성향의 정당인가요? 사실 그 자유민주당이 어떤 성향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일본에는 지금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야당이 있죠. 하지만 세력이 너무 미약하고 과거에 잠시 그 야당이 그 현재 야당이 집권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당이 자꾸 이제 바뀝니다. 이름도 바뀌고 연합했다가 흩어졌다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이제 그 사회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여러 일본 신당이라든가 신생당이라든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던 때가 잠깐 있었고 그때 네. 나왔던 것이 바로 무라야마 도미치 전 수상이 말했던 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때 잠깐 그때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민주당 정권이 잠시 잡았던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체 뭐 역사가 소위 일본의 55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55년도에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집권을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치하면 자민당 그냥 이퀄 그런 관계로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자민당이 무슨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치의 다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부를 그러니까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온건 보수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더 급진 극우 세력까지 일본의 모든 보수 세력은 그 안에 다 모여 있다. 자민당 안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진보 세력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야당이 너무 좀 그러니까 사회당이 일본에서는 이제 야당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55년 체제, 55 체제에서 해왔는데 그 당시에도 자민당만 집권을 계속하고 일부 극소수의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네. 자민당의 거의 반 정도 의석만 가지고 계속 제1당을 1야당을 해온 그러니까는 집권 세력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아주 미약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자민당 내부의 그런 파벌을 한번 보자 이거죠.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건부터 극우까지 쭉 펼쳐져 있으니까. 네. 지금 자민당 내부의 파벌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자란 것 빼고는 8개의 파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당 하나에 파벌이 8개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아무리 의원 내각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어떤 선거에 의한 그다음에 당 내에서의 어떤 투표에 의한 어떤 정권 교체 이게 아니고 네. 파벌끼리의 그 수장들 간의 어떤 그 물밑 대화, 조정, 좋게 말하면 조정인데 한마디로 그냥 뒷거래죠. 이번엔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엔 너네가 해. 이번엔 나 밀어줘. 이런 식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총리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기 자신은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을 뽑았을 뿐인데 네. 그거로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밀실에서 자민당 총재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일본 총리가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총 8개 중에서 네. 그 한 3개 정도가 온건파에 속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카가파, 기시다파. 기시다라는 사람은 그 지난 몇 년 전까지 일본의 외무상을 했던 사람이죠. 그다음 아소파, 지금 현재 정부에도 들어가 있죠. 네. 아소다로. 이 3개의 파벌 정도가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소다파, 니카이파, 이시하라파 이렇게 3개 정도가 좀 더 극우에 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지마파라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시바파,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현 아베 총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큰 정치 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온건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들 이게 과거 이 자유민주당이 합쳐진 것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55년도에 통합이 됐을 때 그때 그 자유당 총재가 그 요시다 시게루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요시다 독트린으로 흔히 우리가 알려져 있죠. 요시다 독트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은 그 모든 군사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가서 경제적인 재건에만 힘쓴다. 네. 바로 이게 과거 일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약발이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건 보수 세력. 그러니까는 일본 자유당 출신의 요시다 시게루 후진 세력들의 어떤 일본의 보수 본류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약발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90년대 지나면서 일본에서는 극우 세력이 막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세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소다파, 니카이파, 이시아라파 그러니까는 더 급진적인 우파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원래의 본류는 어디였냐면은 자유민주당이 통합될 당시에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는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총재 겸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끌고 있었던 그 세력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는 그러면 그 중에서 무슨 파에 속하는 건가요? 아베 총리는 호소다파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네. 정식 이름은 세이와 정책연구회라는 것인데 네. 점점 사실은 이 세력이 과거에는 방류였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였어요. 비주류였다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 넘어서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고 중국은 추월당했고 중국에게 한국은 네. 쫓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위기감, 질투심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극우 세력이 똘똘 뭉치게 되면서 자민당을 지배를 하게 이게 바로 세이와 정책연구회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가 집권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베 총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일본의 극우 세력의 이 극단화 네. 언제 어떻게 멈추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 비용 편익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일본은 비타협적인 태도가 있는데 네. 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서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협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잃은 것과 비용, 잃은 것과 얻을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차라리 한국과는 지금 경쟁 관계에 있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이다. 비용이 싸게 먹힌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판단 아래 움직인 거다.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언젠가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비타협적인 관계로 했을 때는 일본이 잃는 것이 더 크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